서울사이버대학 컴퓨터공학과 곽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그러면서 어딘가 멀어가지고 잘 와닿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기술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 기술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기술들이 현실이 되었다면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사람이 차량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차가 환경을 인식하고 그리고 위험을 판단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운행을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게 그냥 시키기만 하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면 당연히 이제 택시 같은 거나 트럭 운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1980년대부터 공상과학 같은 데서도 많이 여러 군데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테슬라겠죠. 이제 테슬라가 이제 Full Self Driving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테슬라 이제 최신 차량들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어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패키지를 구매를 하면은 이 차들이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저희를 자동으로 데려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로보택시도 지금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이제 도시에서 약 35대 정도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이 운행을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조금 더 굳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분야에서는 10년 넘게 오랫동안 해왔던 강자인 구글 웨이모가 있는데요. 이제 구글 웨이모는 지금 한 1,500대 이상을 미국의 7여 개 도시에서 운행 중에 있으며, 실제로 저희가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우버 같은 앱을, 우리 카카오 택시 같은 앱이 있는 것처럼 우버 같은 앱을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버에서 그냥 자율주행 택시를 택시 부르듯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앞에 차가 왔는데 운전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럼 거기에 타기만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도착지로 알아서 자동차가 가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생활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주식 같은 게 관심이 있다면 테슬라 뭐 자율주행이 되니 뭐 아니면은 뭐 로봇이 되니 약간 이런 얘기들 보면 뭔가 기술적으로 거의 왔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매한 거리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미국에 이제 다양한 자율주행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 저희가 잘 모르는 진짜 자율주행을 엄청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이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자율주행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중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체적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율주행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자율주행의 눈, 뇌 같은 자율주행의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은 그럼 자율주행의 현재 시장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난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왜 구현하기 어려운지,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바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이걸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이 결국 미래에 언젠가 현실이 됐을 때 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 단락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은 크게 6단계로 분류됩니다. 사실 2016년에, 거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6년에 국제자동차기술협회 SAI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6가지 단계로 자율주행을 분류했습니다. 거의 한 9년, 10년 전에 이렇게 분류된 체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는 꽤 오래 전부터 관심을 받았고, 기술적으로 이거를 만들려고 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0, 1, 2, 3, 4, 5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0, 1, 2까지가 이제 자율주행보다는 자율주행 보조 기술에 좀 가깝고, 주로 3, 4, 5부터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는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웨이모가 대표적으로 4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단계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비자동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동화 기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조향, 그러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 가속, 그러니까 엑셀을 밟건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건 속도를 늘리거나 줄이는 이제 조향이랑 가속, 감속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 이제 차선 유지 시스템은 조향을 해주는 거죠.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 감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은 이제 자동차가 차선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차선에서 좀만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차선으로 돌려준다거나 하는 이런 차선 유지 시스템이 지금도 현재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 보면은 특히 이제 졸음운전 같은 거 하면은 그 핸들이 갑자기 막 휘어가지고 졸음운전 못하게 이제 빨리 잘 차선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지금도 많은 차들의 최신 차들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앞뒤 차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춰둬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앞뒤에 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사실 앞뒤 차들 속도 봐가면서 속도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유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선을 따라가게 해주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주면은 이 둘 중 하나만 지원을 하면은 보통 이제 1단계라고 하고 이 둘 다 지원을 하면은 재밌는 게 이 두 가지 기술이 지금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술이 둘 다 있는 최신 자동차들을 실제로 타보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거 둘 다 켜놓고 그냥 냅두면은 뭔가 불안해가지고 사실 손을 많이 떼놓지 못하는데 저기 휠에서 이렇게 저기 손 살짝 떼고 이제 엑셀이랑 브레이크 하는 데서 발 살짝 떼가지고 가네 안전하나 가네 막 약간 이런 상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둘 다 된다면은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한다라는 의미에서 2단계인 부분 자동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 조건부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된 조건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속도로에서만 된다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운전자가 항상 핸들이랑 페달을 밟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테슬라 FSD가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도 최신 모델들을 구입하면은 거기에 자율주행 패키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않고 해보면은 막상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분들이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좀 아슬아슬해가지고 좀 믿기 힘들다. 약간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능까지 있냐면은 그 자율주행 차에서 사람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감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를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이 돌아가고 있는데 딴 눈 팔고 있으면 차가 경고를 합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 앞에 보면서 당신이 감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그런 기능까지 있을 정도로 결국은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여기까지는 책임이 아직 완전히 운전자에게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현재 테슬라가 지금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있고요.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일부 7개 도시에서 현재 운행 중이고 그 도시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놓은 내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보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이 알아서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운전자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제 조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4단계고요. 5단계는 아직까지는 꿈에 그리는 저희가 단계로서 모든 게 완전한 자동화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5단계 완전 자동화로서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자율주행의 6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자율주행에 달려있는 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뇌,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주변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센서, 그러니까 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센서들이 더 있는데 가장 주요 센서들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있는 이제 RGB 카메라 같은 그런 카메라인데요. 여기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처럼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겁니다. 카메라다 보니까 엄청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화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밀도도 그만큼 높고요. 그 대신 카메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로 이제 3차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이미지 정보밖에 없고, 그리고 환경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널에서 지금 역광이어가지고 앞에 있는 차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앞에가 잘 안 보이면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판단을 못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는 센서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레이더랑 라이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제 레이더는 이제 전자기파를 써가지고 오는 신호를 파악하는 거랑, 이거는 빛을 써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건데, 지금 그런 기술적인 차이보다는 크게는 이제 비용 차이가 있겠고요. 이제 라이다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라이다가 비싸고, 그리고 레이더도 적당히 비싸고,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장점이 날씨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엄청나게 잘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3차원 정보도 제한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평면 안에서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화질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 얘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가 이제 비행기 같은 데에서, 전투기 같은 데에서 보면은 그 초록색 원이 뱅글뱅글 돌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 소나라 그러죠. 막 그런 것들 파악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걔들의 장점은 뭐가 있긴 있는지를 파악해주는 데는 매우 좋지만, 뭔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대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날씨에서도 잘 작동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센서의 중간점에 있는데, 환경 민감도가 카메라보다는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악천후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악천후에서 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얘는 그 3차원 정보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뭔지 정확히 파악이 되죠. 이 정도로 화질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대신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센서들이 각자의 장단점들이 있어서 이걸 상호 보완해주는 식으로 현재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율주행의 두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센서에서, 눈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지하는 AI가 있습니다. 이 인지하는 AI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거나, 신호등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차량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차량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걔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3D 매핑을 해가지고 이 주변 상황을 싹 다 매핑을 해가지고 내가 이 3D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AI이고요. 제 연구 분야가 주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지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은 AI는 이제 여기에 신호등이 있고 어디에 차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가 빨간불이 됐으니까 나는 슬슬 감속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대로 가면은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피해야겠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향이나 제동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 핸들 엑셀을 조작하는, 제어하는 그 단계로 이제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좀 더 옛날 방식이고, 다만 요즘 현대로 갈수록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소위 말하죠.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은 성능이 오르는 그런 시대로 가면서 AI가 점점 커지고, AI에게 많은 것을 맡기면은 더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이게 챗GPT 같은 걸로 알 수 있죠. 챗GPT 같은 게 이제 소위가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얘가 거기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가지고 똑똑해진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센서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AI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은 그 AI가 우리가 그 안에서 뭐 어디에 신호등이 있네, 어디에 자동차가 있네, 그런 거를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얘가 스스로 그런 걸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서 엑셀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지 않겠냐, 그럼 성능이 오르지 않겠냐 라는 게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들이 점점 지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방향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고 쳐보면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왜 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기존 방식에서는 사고가 났으면은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쳤다고 치면은 왜 사람을 쳤을까요? 그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사람을 쳤냐? 그럼 사람을 인지를 못했냐? 아니면 사람을 인지했는데 뭔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얘가 사람을 쳐버렸냐?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AI가 싹 다 무언가를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지 정확하게 고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성능이 얘가 좀 더 오르는 방향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조금씩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자율주행의 6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율주행의 눈, 그리고 자율주행의 두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를 기반으로 그럼 현재 자율주행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개의 회사를 알고 있죠. 테슬라랑 구글의 웨이모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회사는 상당히 이제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이면서도 동시에 신기하게도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이랑 확장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싼 가격으로 자율주행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손님들에게 더 이제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은 그들이 자율주행을 운행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가 또다시 AI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완성시키면은 자율주행을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접근 방법이고, 웨이모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안전이랑 통제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싼 센서들 같은 거 많이 집어넣고 최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 내부를 최대한 우리가 통제를 해가지고 사고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사람들의 불안을 줄여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웨이모의 방식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두 개가 이제 극과 극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씩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에서 어느 정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좀 더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자율주행의 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매우 저렴한 대신 악천후에서 잘 작동을 안 하고, 그리고 3차원 정보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3차원 센서들 같은 경우는 비싼 대신에 3차원 정보들이나 악천후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카메라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된다. 악천후에서도 항상 작동을 해야 되고 3차원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라 그래서 이 모든 센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테슬라가 이래도 괜찮은 건가, 우리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양 눈만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눈 사실 카메라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의 그냥 이미지를 받고 있는 카메라인데 사람도 이렇게 이미지 두 장으로 이렇게 운전도 할 수 있는데 자동차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악천후가 일어난다고 쳤을 때 이제 눈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잘 안 보이면은 저희는 보통 이제 비상등 같은 걸 켜고 앞에 비상등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안 보여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한다. AI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냐? 라는 것이 이제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고요. 물론 이제 실용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악천후에서는 악천후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못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큰 확장성을 위해서 카메라만 사용하고 웨이모는 모두 다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의 뇌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센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커다란 AI한테 많은 걸 맡겨보자.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보자. 그리고 이걸로 자율주행을 굴리면서 또 나온 데이터들을 또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자율주행 뇌를 좀 더 확장시켜보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또 많이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가 휴머노이드인데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 뇌가 이제 카메라 정보를 가지고 얘가 똑똑해지면은 그러면 휴머노이드 같은 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막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로봇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지 가지고 좀 커다란 뇌를 만들어 가지고 얘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 또 정보를 넣고 이 사이클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테슬라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웨이모는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3D 센서들까지 다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3차원 지도상에서 정확히 이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차량들에서 나오는 센서들이랑 정보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3차원 지도상에서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제어를 하자라는 방식이 웨이모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는 운영 설계 영역 내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웨이모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모 택시를 운영하는 곳에서만 부를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단계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활용할 수 있고 3단계는 이거 똑같은 AI인데 3단계는 테슬라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두 기업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됐을 때 어떠한 상용적인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사용화 시도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건 아마 로보택시일 겁니다. 이 로보택시라는 거는 이제 택시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우버 택시 같은 것처럼 택시 서비스를 자동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택시를 부르면은 우리가 와가지고 한 곳 다른 곳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웨이모 1 같은 경우는 이미 수천 대 운영 중이고 LA, 피닉스 외 5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어가지고 우버에서 심지어 부를 수 있습니다. 우버에서 그 특정 도시 내에서는 이게 웨이모 1을 부르면은 차가 없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 벌써 1억 6천만 킬로미터나 자율주행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그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약 10여 대, 한 30 몇 대인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택시 사업을 이제 자율주행으로 완성을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테슬라 오너가 제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자동차가 주차장에 계속 놓여 있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맨날 우리가 출퇴근할 때만 잠깐 오고 얘는 맨날 저기서 대기하지 않냐. 공간 낭비고 시간 낭비다.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왔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모드를 켜놓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제가 로보택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돈을 벌어주겠죠. 돈을 벌어주면 수익을 제가 일부 받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도 수익을 받고요. 테슬라도 이제 돈을 받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 주차장 비용도 아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이 택시에서 나오는 돈도 벌 수 있고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타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더러운 게 묻을 수 있고 하다면 그런 거 청소도 해줘야 되고 좀 약간 뒷정리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도 벌 수 있고 너 일석이조지 않냐. 그러면은 테슬라 오너들은 나중에는 용돈벌이를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올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 사라라는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테슬라고 그리고 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쿠팡 같은 거죠. 미국에서 물류로 많이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산업을 하다 보니까 배송에 당연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본인들의 목표로는 2025년 말까지 지금 이렇게 생긴 자동차인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택시들이랑 다르게 운전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를 우리는 저기 운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택시 회사들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택시 말고도 이것보다 경제적인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는 것이 트럭입니다. 이 자율주행 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막상 하는 거는 일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한 물류센터에서 다른 물류센터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루트 내에서 게다가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루트가 고속도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는 고속도로를 진짜 며칠 걸려가지고 이런 트럭들이 물건을 나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얘들을 조금만이라도 자동화할 수 있으면은 게다가 거의 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복잡한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덜 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더 운행할 수 있고 그리고 집하지에서 집하지까지만 가면 되다 보니까 고정된 루트로만 가면 되니까 이건 자율주행 훨씬 더 하기 쉽지 않겠냐 라는 이유로 지금 자율주행 트럭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이제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트럭의 가동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아마존 같은 데에서는 이제 물류 배송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이제 집하지에서 집하지보다는 이제 집하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저희 집까지 배달해주는 2단계가 제일 물류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 로봇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음식 같은 거 배달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단거리에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데 그런 데서 사용할 만한 배달 로봇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은 물류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주행을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미 자율주행 로봇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데에서도
달리라 그래서 배달 로봇을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서브 로보틱스라 그래서 여기도 우버이츠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에서 많은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내에서의 현황,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자율주행의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미래를 저희가 봐왔었는데, 현실은 사실 자율주행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자율주행이 곧 있으면 온다, 곧 있으면 완성된다 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왜 자율주행은 계속 우리한테 안 오는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현재 한계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이것이 저희 품에까지 바로 와닿는데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 세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굳은 날씨나 환경 같은 데에서 폭우, 폭설, 짙은 안개, 역광 같은 데에서는 이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당히 바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맑은 날씨나 얕은 비 정도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이라도 날씨가 안 좋아지면 조금만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기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런 데에서 어떻게 작동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인간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운전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 편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폭설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폭설에 갇히면은 이제 비상등 켜고 앞에 사람 겨우겨우 따라가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겨우 따라가는데, 그런 직관을 과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상등 켜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비상등만 따라가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주변을 보면서 잘 운전하다가 얘가 그런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현실은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시다시피 일단은 공사 현장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도로가 이게 공사 때문에 막혀 있거나 그러면은 얘가 막혀 있는 걸 인지를 못하면은 이 바리케이드 뚫고 그냥 확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어떨 때는 최근엔 또 얼룩말이 저희 동물원에서 탈출한 사건이 또 있었죠. 한 1, 2년 전쯤에. 그 밖에서 갑자기 사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나, 그 외에도 갑자기 어린애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 버린다거나,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죠. 그 외에도 대체 이 사람은 대체 뭘까요? 오토바이일까요? 차일까요?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 보면은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지만, 이게 센서 입장에서, AI 입장에서는 제가 뭐지?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이 왜 갑자기 도로 개장하면 급정차해 버리는가? 그러면 위험하고 엄청 심각하고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들을 파악하려면은 AI에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고들이 이런 데서 계속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안전하게 작동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상용화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좌측 통행을 하냐 우측 통행을 하냐.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들이 공교롭게도 주로 이제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도 상당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둘 다 우측 통행하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좌측 통행하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미지 센서를 뒤집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또 그게 그렇지만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로 교통판 같은 거 나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정지 사인이 막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런 거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릴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심지어 자율주행 개발 중인 미국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랑 텍사스 위주로 막 개발을 해가지고 비보호 좌회전 그거 됐는데요 하면서 맨날 자율주행 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 주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자율주행 비보호 좌회전을 갑자기 해버립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을 제한적으로 지역 제한을 둬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미국에서 개발된 애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들이 일으킬지 모르죠. 저도 사실 제 운전을 거의 한 95% 정도 저는 미국에서 더 많이 해서 한국에서는 운전이 거의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었냐면은,
제가 주로 운전했던 곳들에서는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 거의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앞에 초록색 이제 화살표가 없어도 그냥 앞에 비보호 신호가 없어도 그냥 비보호 좌회전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비보호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했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비보호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실제로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은 그러면은 어떻게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려면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동전을 던진다고 해볼게요. 동전을 던진다고 했을 때 저는 좀 특수한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항상 나오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제가 한번 딱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왔어요. 자, 앞면 나왔죠? 저 항상 이 동전을 앞면으로 낼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동전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기죠. 그냥 한번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또 앞면 나오고 또 앞면 나오고 수천 번 해봐야지 진짜 이 사람 항상 앞면이 나온 사람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 이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은 얼마나 자주 사고를 낼까요? 보통 이제 한 20-30km마다 한 번씩 좀 큰 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이제 사망 사고는 보통 한 100만 킬로미터당 한 0.8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습니다. 라고 주장하려면은 고작 100만 킬로미터 주행을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났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전 한 번 던질 거랑 똑같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진짜 수십억 킬로를 운전을 해야지 그게 입증이 가능한데 이 현재로서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서 10년 넘게 활동해 왔었던 웨이모도 지금 겨우 1억 킬로미터를 겨우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보험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때우면서 그냥 적당히 안전한 것 같은데 그냥 승인해주죠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게 안전합니다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입증하자니 수십억 킬로를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고 그거 또 심각한 문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차마다 다르고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맨날 해주죠. 근데 업그레이드 한다고 더 안전해지진 또 않죠. 혹시 업그레이드 된 데서 사고율이 올랐을 수도 있죠. 혹시 모르는 일이죠. 근데 계속 시스템이 바뀌는데 근데 그 수십억 킬로를 항상 같은 차가 운행했으면 그나마 모를까. 다른 차가 운행했는데 걔들은 안전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막상 허용을 했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보험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험이나 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이미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사망 사고율도 낮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건 또 전혀 다른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나 보험 쪽에서는 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구 개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법규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법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간 운전자를 중심적으로 그 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부 이제 실험적으로 일부 허용해주는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허용해주는 주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테스트만 허용해주는 데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고속도로만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보니까 트럭에서만 지금 허용해주는 데도 있고 아예 허용 안 해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법규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연구개발만 하기에는 돈도 계속 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돈만 나가면서 돈을 벌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법규가 못 따라주고 있는 현실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요. 이제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대중의 신뢰입니다. 이제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자율주행에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다가 많이들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사고가 이 엘레인 헬츠버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센서 오작동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왕복 8차선 대형 도로에서
이분이 밤에 한밤중에 그냥 가로질러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카메라 입장에서, 카메라 대시캠에서, 카메라 이제 블랙박스에서 봤었는 이미지가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다 갑자기 사람이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8차선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을 확 쳐버려가지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사망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사람이 이런 사고를 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왕복 8차선이기도 하고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뉴스에 대서특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중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불안감 때문에 법률이 또 다시 제정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안 좋은 사이클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버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개발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령 이것이 실제로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하나만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인 문제들, 그리고 대중의 신뢰, 법의 미비,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이 온다는데 왜 내년이면 된다는데 내후년이면 된다는데 왜 안 오지 하는 게 이런 이유들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답답하다고, 기술은 이미 완성됐는데 이게 현실이 안 따라주고 있다. 이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아까 테슬라랑 웨이모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들을. 근데 그 대기업들만 남아있는 이유가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법들이 허용을 잘 못 해주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법들을 만든 사람들에서도 해주기 힘든 부분들도 있죠. 법이 허용을 못 해주다 보니까 연구개발 비용만 계속 들어갔는데 얘들은 빨리 운행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돈만 나가고, 그러다 보니 투자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파산해버리고, 이렇게 파산한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미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또 이제 파산을 한 기업에서 이제 있었던 친구랑 또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회사가 망해가지고 자기는 딴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이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현재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언제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기술자거든요. 기술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저한테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고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 책임은 못 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는 못 해줄 거고, 그런 안전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아마도 이제 추측이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따라와 주면은 언젠가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중국이 경쟁을 폭발적으로 하면서 갑자기 허용을 많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폭발하거나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전 기술자로서는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기술이 있는데도 현재 왜 이게 저희에게 와닿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계점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자율주행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다가왔을 때 어떻게 저희 사회가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장밋빛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미래가 온다고 하면은 아마 제 자동차 이동하는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 공간이 되거든요. 이동할 뿐인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무실처럼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휴식 공간이 돼가지고 영화관 같은 게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영화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디 부산 놀러 갈까? 그래요. 그러면은 넷플릭스 차를 빌려가지고 넷플릭스 차가 갈 동안 영화 한 편 보고, 그럼 거기서 내리면은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진짜 꿈꾸는 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침대에 그냥 그대로 누워가지고 자동차가 알아서 쫙 가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내리기 직전에 저를 깨워줄 거예요, 자동차가. 그럼 거기 조그만 이제 옷장이랑 화장대 있어가지고 거기서 빨리빨리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피스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근을 8시부터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8시에 제 자율주행 차에 타가지고 거기 차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도 다 통하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럼 8시부터 차에 타가지고 일을 하다가 오피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유연근무제 하는 회사들은 코어 타임이라 그러죠. 코어 타임에 일부 그 집중 시간에 모여가지고 있도록 코어 타임 내에서는 그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한 4시쯤에 저 그냥 이제 그 차에서 마저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로 가가지고 거기서 마저 이제 계속 일하다가 집 내리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 제3의 공간이 돼가지고 이제 재미있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또한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공유 차량 같은 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여기서 소유주가 차를 이용하지 않는 동안 로보택시로서 활용을 하면서 저를 위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를 갖고 있어도 제가 굳이 이거를 뭐 이제 그 주차장 같은 거를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비용이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면서 조금만 관리해주면은 그 저기 이 회사 이 차량 회사에서도 이득이고 저에게도 이득인 모두에게 이득인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아름다운 꿈도 꿀 수 있고요. 이제 다만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문제랑 이제 새로운 이제 좋은 점은 생기겠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보험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회사들을 위한 그런 상품들이 개발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자율주행 차가 사람보다는 이제 사고율이 더 낮아지게 될 테니 그렇게 되면은 보험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예측치로는 이제 좀 이런 자율주행 차가 이제 보험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이 저는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데 사실 수도권 집중화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출퇴근 시간이 가장 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충청도에서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제 충청도에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요. 근데 전원주택에 사는데 그냥 좀 피곤하긴 하지만 새벽 한 4시쯤에 아마 억지로 깨어나가지고 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그럼 한 2-3시간 동안 얘가 알아서 오피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면은 그래도 어쨌든 잠도 잘 자고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자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동 시간이 재탄생을 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훨씬 줄어들면서 좀 더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서 일자리가 이제 다양한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트럭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 배달 기사 이런 수많은 직장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이나 고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라거나 아니면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같은 데서도 이런 원격으로 차량을 관제해주는 관제사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개입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자동차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격 차량 관제사라거나 아니면은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새로운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화관을 꾸미든지 진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재밌는 일들을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관리를 해주거나 정비를 해주거나 그런 직장들도 새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0에서 5단계로 나뉘어 있으면서 현재 지금 0에서 2단계까지 자율주행으로 앉혀주고 3에서 5단계까지가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제 현재는 저희가 3단계까지 와 있고 그리고 3단계를 넘어서 이제 4단계가 이제 테슬라가 4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웨이모가 4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5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다양한 센서들, 다양한 눈, 그러니까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다양한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 판단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AI로 통제를 하면서 요즘은 점점 이제 AI가 더 많은 통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뉘는데 테슬라는 비전 중심으로 규모 중심으로 더 저렴하게 카메라만 이용해 가지고 확장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또 높이자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 웨이모는 센서를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 더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지만
둘이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사실 둘 다 수렴하면서 서로 그 약간 좀 중간 방향으로 사실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이렇다면은 로보택시 이외에도 자율주행 트럭 그리고 배달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운행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아직 초기 단계,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문제점들은 이 사실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정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진짜 장거리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수를 이제 99.999 얘기를 많이 하는데 99.9까지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9 하나 더 붙이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9 하나 붙이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갑자기 동물원에서 누가 탈출해가지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 누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 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 저희 평생도 겪기 힘든 일이잖아요. 자율주행차는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AI가 그런 것도 보기 힘들 텐데 그럼 그런 경우에서 AI는 어떻게 돌발 상황에 대처할지 그러면은 아니면 사망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대중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럼 법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이걸 검증은 가능한지 이런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현재는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완성됐다고 주장은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 곁에 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결국 언젠가는 저희 곁에 오게 될 거고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어쩌면 1,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게 저희 곁에 온다면은 새로운 출퇴근 환경 그리고 도시 구조가 어쩌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산업의 지형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오는 길들은 많이 길고 험난하지만 그 끝에는 근본적으로 지금과 많이 다른 세상이 우리를 함께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완전하게 자율주행이 되면 네. 사실상 면허가 없어도 네. 차만 구매할 수 있으면 네.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심지어 면허라는 게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차가 다 자율주행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 서로가 소통을 해버리면은 모두 안전하게 싹 제어대에서 이렇게 쫙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일어날 일도 없고 안전하게 모두 이동해버리면 되는데 사람 하나가 중간에 껴버리면은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버리고 차선에 뭐 중간중간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이 있어.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성숙되면은 정말 초장기적으로 어쩌면 운전이 불법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너무 먼 얘기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기술자로서는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단계에서 볼 때는 그 완전 자동화 단계에는 못 이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기술적으로 완전히 됐지만 그 규제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기술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4단계 구역 내 자동화랑 5단계 완전 자동화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제한 구역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특정 구역에서만 작동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지도를 완벽하게 외워버립니다. 그냥 통으로 외워버려가지고 그 지도 내에서 안전하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정말 정밀하게 3차원 위치를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아까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안에서는 매핑을 한다고 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그럼 전 세계를 다 매핑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매핑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구간에서만 현재는 작동이 가능하고 웨이모도 그러고요. 그러면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냐라고 봐서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초장기적으로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도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작에 오지 않을까라고 기술적으로서는 현재는 5단계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네. 드릴까요? 저는 사실 테슬라만 알았어요. 대중적으로 제일 알려진 게 테슬라는 네. 웨이모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발전돼 있는 형태였고 아까 네. 뭐 중국의 바이두 같은 네. 기업도 하고 있다는데 주식 얘기도 하셔가지고 네. 박사님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됐을 때 선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요. 그러게요. 지금 아마도 이 두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기업이 수렴 진화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렴 진화를 한다는 게
테슬라도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매핑도 열심히 하고 있고 웨이모도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결국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몇 년 뒤에 얘가 현실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무한히 돈을 집어넣기에는 스타트업들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대기업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쩌면 많은 돈 투자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은 언젠가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다면은 그러면 대기업들 위주로 굴러가지 않을까. 그럼 그 끝에는 어느 한 기업이 과연 주도하는 시장이 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이 수렴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확장성 우선이라고 했지만 테슬라도 안전성 위주로 가고 있고 웨이모도 그 좀 더 확장성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유명하지만 이제 웨이모가 사실 10년 넘게 훨씬 더 자율주행정에서 강자고요. 테슬라보다 중국에 훨씬 더 자율주행 잘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몰랐던 중국 회사가 기술을 엄청나게 완성시켜가지고 그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못 오도록 약간 법적으로 약간 배리어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이제 못 오도록 이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주식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기술을 알다 보니까 와, 이 기술은 엄청난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좀 못 알아주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주식을 사야지라는 게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놓고 사면은 절대 그걸로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몇 년 후에 그게 성숙이 될지, 완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재미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딱 하나 찝어가지고 이 기업이 선도하겠다라고 저는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드론 산업도 엄청 네. 지상에서 비행기나 드론 같은 것도 지상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는지. 그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에서는 이제 스카이듀오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아마존도 사실 드론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술자들이랑 얘기해 보면서 들은 내용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분야 업계 사람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말하기 힘들 것 같지만 이제 배터리가 오래 못 버텨주다 보니까 얘가 장기 운전이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좀 대규모로 운행을 하거나 그런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에서 이 최종 목적지 전달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류 로봇도 시도해보고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에서 갑자기 자동차 천장이 열리면 드론으로 갑자기 물건을 싹 배송해주고 그런 시스템도 실제로 개발했고 심지어는 그 열기구 같은 데서 드론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연구 개발은 했었는데 어디까지 연구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법적인 문제라거나 그런 게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한데 약간 자율주행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게 실행하기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은 그러면 0에서 5단계 중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주로 현대나 이제 현대 기아에서도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얹힐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막 그 시장에 운행하면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 있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투자를 게을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 보여주고 계신 저 배달 로봇은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워낙 주택이 많다 보니 네.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저희가 혹시 배달을 하면 1층으로 내려가서 하는 시스템인 건지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다는 게 혹시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달리라 그래가지고 사실 달리도 제가 알기로 연구 개발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얘가 엘리베이터까지 타지는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1층까지 배달해 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러려면은 그 상당히 아파트 구조가 복잡하고 어디마다 다 다르고 어디는 또 막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쉽게 자동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동화가 될 무렵이면은 그 정도 수준의 로봇이면은 진짜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이 요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직전까지라도 많이 배달을 해줄 수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집 배달하는 것처럼 그 1층에서 받는 대신에 배달비가 500원이에요. 막 이런 거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쉽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로봇 개발을 해보곤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로봇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도난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로봇에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그런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연구 개발에 좀 차질이 좀 심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네. 재밌어가지고 네. 그 아까 그 챗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그 테슬라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사실 챗GPT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챗GPT가 그런 많은 방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이용자들의 자료를 이렇게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테슬라를 사면 무조건 모든 정보가 테슬라로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는 그 테슬라를 이용하고 그 제가 알기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SD, 그러니까 모든 테슬라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굴릴 수 있게 설계는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소프트웨어 구독제로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독을 하면은 걔들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독제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알파 테스터인 거죠. 그걸 사용하면은 그 데이터가 모두 다 테슬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네. 챗GPT처럼 오류는 없을까요? 많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자동차가 참 재밌는 게 그 약간 웨이모랑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웨이모는 좀 더 절제되게 딱 이제 그 뭐 신호가 오면은 정확하게 멈추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게 유도리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전하게 가는 방향이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들은 가끔씩 사람처럼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로 그래서 좀 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좀 끼어들어야 되는 좀 위험한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좀 알아서 안전하게 잘 끼어들어야 되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귀신같이 잘 좌회전을 하는 가끔씩 그런 영상들이 테슬라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진짜 사람이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게 이런 거 덕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은 걔가 뭘 할지 모른다는 이제 문제점도 있죠. 근데 사실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 똑똑해지고 있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조금씩 덜 하고 있고 조금씩 더 안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운전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도 사고를 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점은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오류를 덜 낼 수 있냐? 그러면은 챗GPT는 과연 사람보다 오류를 덜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 전문적이면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슬라 FSD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테슬라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엣지 케이스들도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럼 AI는 더 똑똑해지고 그런 선순환을 완성시켜 가지고 우리는 자율주행을 더 완벽하게 만들 거고 물론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오류가 많이 있을 테니까 현재 단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계속 감시를 해줘야지만 점점 더 안전해지다 보면 실제로 이 테슬라 사고율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사고율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그래서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테슬라 주장으로는 이미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다라고 테슬라 본인들은 주장을 하지만 이제 그 공개적으로 검증된 자료까지는 없고요. 근데 진짜로 그게 언젠가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소의 사고율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래도 운행할 만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